트럼프가 그러니까 이 정부 기구를 그러니까는 사유화하는 자기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종속시키는 네. 이것의 후유증이 그러니까 미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 거고요. 네. 그 충격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 이거예요. 네. 국가 주도 자본주의. 네. 미국조차도 저는 국가 주도 자본주의로 이게 변모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그 자기가 그렇게 산업에 다 개입하고 따로 앉아 있잖아요. AI의 이제 거품의 이제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의 재편은 장기적으로는 네. 그 방향은 안 변한다. 안녕하세요. 프레시안 TV 시청자 여러분, 전홍기의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 다수의 책을 쓰셨고 또 유튜브 채널 최백은 TV를 운영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날카로운 통찰과 또 명쾌한 시선을 보여주고 계시는 경제학자 최백은 건국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6년도 신년 인터뷰고요. 예. 그리고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2026년 경제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데 이어 오늘은 유엔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겠다고 했는데요. 또 트럼프의 폭주와 관련해서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미 연준 파월 의장의 거취 문제인데 올해 5월까지가 파월 의장 임기인데 최근 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강제로 쫓아내고 갈아치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트럼프가 어쨌든 간에 지금 글로벌 네. 뜨거운 감자죠. 네. 뜨거운 감자인데요. 트럼프의 폭주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이거는 하나의 증상이지 저는 네. 원인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이런 트럼프 폭주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사실 진행된 것의 누적의 결과이고요. 좀 뭐 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경제학자로서 봤을 네. 때는 가장 커다란 문제는 네. 격차의 확대했던 그 결과물이라고 저는 봐요. 트럼프 폭주를 가게 되면요. 네. 1920년대가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인용을 하고 그러는 1920년대가 이제 우리가 잠깐 떠오르는 이유는 지금부터 100년 전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 당시 대공황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불평등하고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불평등하고 오늘날 불평등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불평등 정도가요. 그 당시하고 오늘날하고 유사한 것 중에 한 가지를 보게 되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인종적인 다양성을 특징으로 할 수밖에 없는 나라잖아요. 네. 이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도 그 인종적인 다양성이 이게 이제 무너졌을 때, 파괴되는 상황이 1920년대하고 오늘날에 있는 거예요. 간밤에 들려온 뉴스에 보게 되면 미국 이민 관세 당국에서 또 네. 선량한 시민한테 총을 쏴가지고 죽었다는 뉴스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1920년대에도 사실은 그런 혐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트럼프가 이민 문제 가지고 굉장히 지금 네.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1920년대에도 21년도에 이민법이 이제 통과됩니다. 1920년대가 미국의 공화당이 집권하는 시기인데요. 네. 그 당시 공화당하고 지금 공화당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이민법이 통과되는데 굉장히 제약적인 이민법이 통과됩니다. 1890년대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새로 이민 들어오는 것을 인종적으로 3% 이내에서만 허용하겠다. 그러다가 그것을 더 강화시키죠. 1924년도에 가게 되면 2%를 줄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공황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보 같은 경우는 그걸 더 줄여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아시아인들은 아예 이민을 금지시켜버리고요. 네. 막아버리고요. 백인들 내에서도 그러니까 적대적으로 이렇게 혐오의 대상으로 했던 것이 남유럽, 동유럽 쪽 이민자들이었습니다. 타자의 침입, 타자. 자기와 다른 사람들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을 그러니까 힘들게 하고 이제 미국의 소위 백인 우월주 사회를 와해시키고 있다 이런 인식들이 그 당시도 이게 막 무르익고 그랬었어요. 그다음에 뭐냐면 대외적으로는 1918년도에 이제 1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와중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런 아나키스트도 그 당시 상대도 그랬었고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반면에 이제 중국의 위협, 차이나 네. 포비즘이 있고 테러리즘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100년 전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데 증오와 그런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분열 대립이 네. 그 당시에도 왜 생겼냐면 격차 확대입니다. 또 하나 이제 비슷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20년 되면은 굉장히 신기술 혁신에 의해 가지고 경제가 굉장히 장밋빛 전망이 막 거의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2차 기술혁명이 1800년대 말에 이제 진행되어지는데 그건 기술이 이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난 거고 실제 경제 활동에 이제 그것이 응용되어지는 것은 1920년대부터 꽃을 핍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세대를 전후로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중화학공업의 것이 기반이 되어지거든요. 소위 생산력을 증진시켰던 그런 이제 기술혁신이 일어나고 특히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경제적인 번영은 굉장히 그러니까 장밋빛 전망이었었어요. 네. 그 주가도 막 폭등하고 주가가 그 당시가 아마 20세기에서 가장 폭등했던 시기일 겁니다. 그 닷컴 버블이 있었던 90년대 더 빠르게 뛰었죠. 더 빠르게 뛰었었는데 네. 우리는 흔히 말해서 기술혁신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하면은 장밋빛 미래에 대한 장밋빛 낙관적인 전망을 가져요. 네. 근데 기술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네. 제도가 그러니까 뒷받침을 잘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불평등은 계속 악화되지죠. 심해지죠. 1%가 그러니까 전체 한 4분의 1 정도를 가질 정도로 그러니까 네. 악화되지죠. 그래서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배제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공격거리를 찾게 되는 것이고 이주민들을 네. 주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네. 그게 오늘날하고 뭐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냐 이거죠. 아, 네, 네. 선진국의 힘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 제도의 힘을 흔히 얘기합니다. 네. 선진국은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나라라고 해요. 우리가 미국의 힘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럼 미국은 뭐 군사력 세계 제일, 그다음에 달러 찍어낼 수 있는 나라. 네. 상징적인 저거 미국의 힘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일반 사람들한테 평이하게 표현해 주는 방식이고 미국의 힘은 미국은 어쨌든 간에 20세기의 시대를 어쨌든 간에 주인공이었었기 때문에 미국의 힘도 결국은 저는 제도와 시스템에서 나온다고 봐요. 그 제도에서 가장 그러니까는 미국을 마지막으로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뭐냐? 저는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한한다면요. 네. 그래서 저는 연준이라고 봐요. 네. 달러를 찍어가지고 결국은 경제 문제가 막 혼란이 왔을 때 그걸 수습할 수 있는 것은 네. 또 돈이니까요. 네. 우리 금융위기 때 겪었듯이 네. 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힘인데 그게 연준이란 얘기죠. 네. 연준이요. 트럼프의 독주가 지금 이제 연준에 미치는 네. 거는요. 격차 사회가 확대되어지면서 경제적인 격차든 사회적인 격차가 정치적인 격차, 양극화를 만들어내고 네. 정치적인 양극화 속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경제적 격차라는 것은 중산층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양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전통적으로 정치학자들이 민주주의가 강하려면 중산층이 튼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중산층이 무너진 거죠. 무너지고 양쪽으로 이제 쏠린 거죠.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뭐냐면 자기 지지층들만을 목소리를 반영을 하고요. 네. 그 속에서 극단적인 이제 그러니까 힘의 소위 평행선을 달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이 안정감이라든가 제도의 어떤 힘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느끼기 시작하고 정치인들은 보게 되면 서로 싸움질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새로운 것을 좀 보고 싶고 하는 이런 속에서 저는 트럼프 같은 아웃사이더가 등장했다고 봐요. 네. 그것도 1920년대 후보도 사실은 아웃사이더였었습니다.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 출신이에요. 사업가입니다. 광산업으로 굉장히 큰 돈을 벌었고 했던 사람인데 아웃사이더, 워싱턴에서는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취급받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은 왜 그러냐?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것이 저 사람한테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존들이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 실망스럽고 변화가 진행될 것 같지가 않다 이거예요. 80년대 미국에 공부하러 갈 때만 해도 미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규범 중에 하나가 케어 문화입니다. 케어입니다. 배려. 근데 90년대 제가 다시 이제 중반 이후에 갔을 때 그런 게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여유가 없어졌더라고요. 우리 속담에 곡간에서 인심 뭐 난다 이런 말이 있듯이 네.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니까는 네. 그런 배려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걸 제가 목격을 하고 제가 경험하고 왔는데 그런 시절이 그러니까 80년대부터 레이건 때부터 쫙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네. 그걸 겪었잖아요. 네. 겪은 그 격차가 확대되는 속에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등장한 거고 네. 사실 극우 정치인으로서 등장을 한 거고 그 사람은 결국 뭐냐면 뭘 그랬습니까요? 가려운 데 긁어준 거 아닙니까요? 200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는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거든요. 소위 제조업 노동자들한테 너희들 일자리 누가 가져갔느냐? 저 이민자들 뭐라 하면서 공격거리를 막 이렇게 제공해 준 거 아닙니까요? 네. 혐오와 이걸 이제 자극한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결과물 속에서 트럼프가 등장했는데 트럼프라는 인물은 전통적인 그러니까 정치 문법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는 네. 이 사람은 사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치를 할 뿐이지 사실 뭐 많은 그러니까 신흥국가의 독재가하고 성향이 거의 사실 비슷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니까 푸틴이나 시진핑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스트롱맨을 네. 좋아하고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 권력 강화입니다. 1년 전에 창비하고 그 인터뷰할 때도 그랬었어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목표 함수가 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목표 함수가 있는데 대통령 되게 되면 대통령이라는 공직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데 이 사람의 목표 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네. 내 인기고 내가한테 어떤 이득이 되느냐가 이 사람한테 내가 볼 때 이 목표다. 목표 네, 함수가. 그러니까 내가 4년 동안에 얼마나 지지율이 올라가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내가 정치적으로 득을 보느냐. 이것이 이 사람한테 중요한 것이지 미국의 10년 후 20년 후 관심 없다 이거야. 이 사람한테는요. 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20년 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자기 20년 후 I don't care. 4년 동안 내가 대통령직 하는 동안에 내 인기, 내가 노벨상도 받아야 되고 모두 하고 이런 것들에 이 사람은 집착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럼 그걸 위해 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힘은 다 갖고 싶은 거죠. 네. 그것의 폐해가 나타난 것이 이제 정부 기구를 사유화시키는 정부 기구를요. 네. 네. 자기의 목표를 위해 가지고. 그럼 이제 올해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직면한 문제는 네. 민주당과 공화당을 떠나서 가는 게 재정 적자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2025년도 회계연도니까 작년 10월 달부터 올해 뭐 지난해 9월 달까지 그것에 그러니까 이자만 하더라도 1조 6천억 달러가 넘었어요. 네. 이자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그러다 보니까는 돈을 세금도 좀 감세도 하고 싶고 돈도 쓰고 싶고 한편에선 네. 한데 이자로 이런 것도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 이거예요. UN 66개 기구로 그러니까 네. 탈퇴했다가 그런 것도 돈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미국한테 뭐 도움되는 것도 없는데 돈만 들어간다 이거죠. 이런 식의 셈법 아니에요. 전공법은 뭐냐면 증세하는 수밖에 없어요. 증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걸 급격하게 줄이는 것도 이거 불가능하고 네. 이게 증세뿐이었거든요. 근데 증세는 자기들 철학하고도 안 맞고 네. 부유층들한테 저걸 부담을 줘야 되는 거니까는 인기 네. 없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증세는 못 하겠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 줄이고 싶어가지고 당선되고 나서부터 계속한 게 뭐냐면 금리 내려라, 금리 내려라. 1%까지 1%가 적당하다. 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는 월스트리트저널하고 인터뷰를 하면 12월 18일인가 아마 인터뷰 날짜가 저널에서 공공연하게 얘기했잖아요. 차기 연준 의장은 자기하고 금리를 상의해야 된다. 컨설팅해야 된다. 네. 쉽게 얘기해서 내가 금리는 결정하겠다. 이걸 네, 이걸 네.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거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관세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저건데 네. 시대착오적인 얘기를 이 사람은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사실은 그냥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아, 네. 경제학 교과서에는 사실 관세라는 것은 아주 네. 그냥 아주 나쁜 걸로 돼 있거든요. 네.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언론이나 지식인 사회에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요, 뭐 어쩔래 하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뭐. 네. 그 지금 뭐 베네수엘라 같듯이 작년 1년 전에 제가 그랬어요. 그 김준영 지금은 국회의원 됐지만 그분하고 이제 같이 그 창비해서 토론할 때였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커피 타임에 트럼프가 그린란드 그냥 접수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설마 그러겠어요. 그러고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설마가 아니라 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아, 네.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 같냐? 그러면 미국이 말 같지 않은 짓을 한다고 해서 독일이나 유럽 서유럽 국가들이 반미 국가로 돌아설 수 있느냐? 우리 윤석열 겪어보지 않았느냐? 3년 동안에 딱 네. 해놓고서 어쩔래 이런 식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지 않냐? 근데 그린란드 딱 접수였어 군사적으로. 어쩔 거냐 이거예요. 예? 거기에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하고 전쟁할 거냐 이거예요. 서유럽 국가들이. 네. 그 사람은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게 되면 무슨 큰일 나겠죠. 무슨 큰일 나는데 장기적으로 미국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미국의 신뢰가 떨어지고 그래 되겠지만은 단기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네. 이 비상식적인 이런 네. 짓을. 네. 그러니까 그런 시대착오적인 것이 그러니까는 그냥 공공연하게 진행되어지는 시대에 진입을 한 것이다. 지금 지난 수십 년간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온 것인데 연준이라는 것도 하나 이걸 그러니까 자기의 사적인 자기 권력 강화에 그러니까 올해 중간 선거에서 이 사람의 지금 정치적인 가장 큰 목표는 뭐겠습니까? 중간 선거에서 자기가 네. 가능한 이기는 이겨가지고 레임덕에 안 빠지는 거라고요. 네. 그걸 위해서는 결국 뭐냐면 하여간 경제를 그러니까 붐시키는 거죠. 붐. 네. 그러니까 일단 이자를 그러니까는 뭐 줄여야 되겠고 1% 줄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니 옐런이 이번 네. 전미경제학회에서 네. 피스컬 더미넌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재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배가 되는 그러니까 연준이 지배되는 이런 이거 빨리 막아야 된다. 그러는데 근데 그걸 뭐 어떻게 막느냐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지금 자기가 그러니까 인터뷰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너 내 말대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꼭두각시 역할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의장은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100% 확신 안 주면 안 시키겠다 이거거든요. 정부 기구인데 연준이라는 건 특별한 기구라고요. 네. 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사유화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선진국의 가장 강점인 제도의 힘. 네. 이것을 그러니까 무너뜨리고 있는 거라고요. 아, 이 자체가 단기적으로 하루아침에 무슨 미국이 무너지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은 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힘은 사실 선진국의 힘, 미국의 힘은 시스템이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 사실 창의성을 장려하고 그다음에 무슨 이 경쟁도 장려해가지고 기술 혁신을 많이 장려하는 이런 나라긴 하지만은 그것도 시스템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그것도 이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걸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하루 이틀에 그러니까 효과가 팍팍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게 균열시키고 있다 이거죠. 균열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만약 그래가지고 금리를 네. 그러니까 초저금리 예, 시대가 금리를 그러니까 온다면 내리게 되면 지금 네. 금리를 그러니까 내릴 상황은 아니거든요. 실물 경제로 봤을 때는요. 네. 성장률도 그러니까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고 고용이 조금 가지만 고용까지 가지만은 그렇게 지금 1%가 내릴 정도까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네. 연준의 그 의원 FOMC 의원들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1%가 내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오히려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 인플레가 폭등할 거라 이거죠. 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시장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국채 수익률이 폭등하는 것이고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의미하고 네. 이런 사태가 올 수 있다. 네. 트럼프는 그런 거 별로 걱정 안 되니까요. 일단 뭐냐면 네. 경기를 붐시키고 싶은 거예요. 아, 그 돈이 풀리면은 일단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더군다나 지금 국면은 뭐냐면 AI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가지고 신기술이 지금 그러니까는 그 신기술이 등장할 때 이 모습이 금융시장에 있어서 신용의 특징하고 비슷해요. 네. 신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시장은 그러니까 신용을 창출해 가지고 계속해서 붐시키듯이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올라갈 때는 더 과열되고 떨어질 때는 그냥 이게 더 폭락하고 그러듯이 네. 신기술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AI 말고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돈이 네. 과도하게 몰리는 겁니다. 사실 내년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이제 AI 버블 문제고 이제 학자들마다 전망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제 AI 버블이 터질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우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는 산업이 크게 재편되고 있는 네. 국면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제 생태계가 근본이 과거에 우리가 역사학자들은 1350년대부터 1750년대 길게 봤을 때는 한 350년대 400년간을 네. 이행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전통적인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농촌에서 우리가 살던 삶이 도시로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돈과 사람이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동했잖아요. 농촌에서 네. 도시로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디지털로 이제 가는 겁니다. 디지털 생태계로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변화에 마침표를 찍는 게 저는 AI 혁명이라고 봐요. AI가 그러니까 안에서 지가 다 하는 우리가 홀로그램 생각하면 되는 거죠. 홀로그램 같은 것처럼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로 우리가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디지털로 옮기는 현상은 사실 저희는 한 25년 전부터 이미 말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전통적인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제조업들은 기업 가치가 5천억 달러 넘는 기업이 없었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1조 달러 넘는 기업들이 막 생기고 최근에 5조 달러 넘는 기업까지 막 등장하는데 5조 달러면은요 경제 규모 GDP로 봤을 때 네. 미국, 중국 그다음에 뭐 독일 뭐 요 정도 빼놓고 그다음에 저거예요. 네. 전 세계 200여 개가 넘는 국가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한 개의 기업이 그러니까는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 나라들의 경제 규모보다 크다. 것이 왜 가능해지냐? 시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인 거죠. 네. 시공간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신기술로 그러니까 과도하게 돈들이 몰리고 있고 더군다나 네. 저는 지금 이 미국을 트럼프가 지배하면서 변화 중에 하나가 국가 자본주의라고 표현하면 너무 좀 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국가 주도 자본주의. 네. 미국조차도 저는 국가 주도 자본주의로 이게 변모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그 자기가 그러니까 산업에 다 개입하고 따구로 앉아 있잖아요. 중국도 그렇죠. 네. 뭐 많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뭐 사실 독일도 그렇습니다. 독일도 국가의 힘이 국가 경쟁력이 그러니까는 노동자들보다 더 중요하게 했던 것이 그한 거고 국가 간의 그러니까 이 패권 경쟁들에 가면서 중국이 지금 기술 패권에서 지금 밀리지 않겠다고 계속 가고 있는 이유가 미국하고 지금 그 싸움하는 거 아닙니까요? 싸움이 네. 기술 패권 싸움인데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국가 주도 이 자본주의가 국가 주도 자본주의로 지금 이렇게 변모하는 과정 속에서
이 소위 AI 관련 이 투자에 대해서 서로 그러니까는 승기를 잃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지원을 지금 아낌없이도 해주고 앉아 있거든요. 기업이 수익을 못 내도 상장할 수 있게. 그래서 돈 자금 조달 쉽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주는 그게 뭐냐 국가 간의 경쟁인 겁니다. 국가 간의 경쟁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뭐냐면 과도한 돈이 몰릴 수밖에 없고 네. 그거는 필연적으로 조정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도하게 몰린 돈에 후유증이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나타날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네. 예를 들면 어떤 후유증 같은 거냐면은 그 돈은 많이 투자했는데 수익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챗GPT도 그런 걸 오픈AI도 그런 거 검토했었잖아요. 그냥 광고를 연결해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AI가 대답하는 게 광고주의 저거에 따라서 해줄 수가 있다고요. 네, 네. 그 요청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왜곡시킬 수가 있구만 이제 그런 네. 그런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제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후유증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AI의 이제 거품의 이제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의 재편은 장기적으로는 네. 그 방향은 안 변한다. 네. 안 변하는데 이것이 그러니까는 시스템들과 맞물려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는 얼마나 증폭이 되느냐, 거품의 폭발이 얼마나, 네. 거품의 파열이 얼마나 증폭되느냐는 그 시스템들이 얼마나 안정성을 뒷받침해 주느냐 아니면 그 뒷받침해 주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네. 아까 얘기했듯이 연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네.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연준을 그러니까 하나의 트럼프가 자기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종속시켰을 때 네. 연준이 자기 그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못 해주게 되면은 네. 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더 과열시킬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시작하는 올해 그러니까 5월 전후로 해서 파월을 그러니까 쫓아내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 네. 그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 근데 연준 위원들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 개개인들은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소신껏 이렇게 가지 못해요. 정치적인 이런 거 다 신경 씁니다. 네. 12월 달 결정 봐보세요. 12월 달에 일반 사람들은 금리 인하한 것만 하지만은 금리 인하가 핵심이 아니에요. 네. 돈 찍어내가 다시 가동했잖아요. 한 달에 400억 달러씩. 네. 네. 그리고 그것도 뭐냐면 국채도 3년물까지 사주는 거로. 네. 이게 뭐냐면 이자 지원해 주는 거예요. 트럼프가 원하는 거대로 입맞춤대로 맞춤형 서비스를 해준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지금 보니까 돈을 풀어야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파월이 안 바뀐 상황 속에서도 이미 연준은 상당히 그러니까는 네. 이미 그 안에서 정치적으로 저는 그러니까는 타협이 이루어지고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 진행되고 네.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러다가 이제 5월달 가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는 완전히 트럼프 네. 아바타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네.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네. 뭐 지금 트럼프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을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으니까요. 자기 아바타를 네. 이렇게 심어놓겠다고. 시장에서는요. 네. 자산시장에서는 먼저 움직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자, 지금 보니까 AI가 부실화되는 것도 막아주고, 그리고 AI에 대해서 아낌없이 돈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네. 그 붐들이 그 붐 속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 중심으로 이 주가가 지금 뭐 가는 네, 게 올라가고 거기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먼저 선행으로 움직인다고요. 그 문제는 뭐냐면 수익이 안 나올 때,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교통 정리들이 막 생길 게 아닙니까요. 네. 쓰러지는 기업들도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 네. 다 성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돈을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엄청나게 돈 찍어냈는데 또 찍어내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나 팬데믹 때처럼 그러니까 또 그런 규모를 찍어내가지고 한다면은 저는 그게 어떤 상황으로 될지 상상하기가 참 진짜 힘들 정도로 그래요. 네. 네. 지금도 지금도 그러니까 거의 40조 달러 육박하는 국가 채무를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 정부 기구를 그러니까는 사유화하는 자기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종속시키는 네. 이것의 후유증이 그러니까 미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 거고요. 네. 그 충격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 이거예요. 네. 그 속에서 저는 그러니까 뭐 결국은 우리는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거죠. 네. 네. 중요한 거는요. 예.